네, 아마도 이제 그 평택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이정주 기자가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용남 후보랑 뭐 통화도 했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좀 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아니 네. 아침에 뭐 오늘 선관위 토론했더라고요. 아까 음. 녹화하거든요. 선관위 토론 내일 저녁에 이제 그렇지, 방송된다고 그렇지.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를 아직 방송되기 전에 이제 했던 걸 그냥 저한테 이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일단 대법체 문제잖아요, 이게. 근데 그 관련해서 이걸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어쨌든 TV조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가족과 김용남 후보 간의 통화 아닙니까? 그렇지. 2018년에. 다른 가족과의 통화로 추정이 되죠, 지금. 벌써 네. 8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화 녹취를 김용남 후보가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다른 가족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본인이 저한테도 모든 걸 설명을 다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 가족이 녹취를 빼줬을 거다. 제보를 해줬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 관련된 문제들 대법체 운영했던 거나 자기 2020년에 이제 동생 거 인수했던 거나 법적으로는 자기 배당이나 뭐 이득이나 자기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는 동일하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이걸 미주알 고주알 그 한 칸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칸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족사를 얘기하려면 몇 칸의 양파를 더 까야 되는 왜냐면 상황인가 너무나 봐요. 지극히 사적인 부분들까지 다 끄집어 올려야 되니까 왜 관계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그쵸, 얘기를 그쵸. 녹취까지 하게 됐는지까지 그쵸. 말해야 되니까 그쵸. 그건 사실 하기 어렵다고 느꼈겠죠. 그쵸, 사실 네. 뭐 대선 캠프다 대선이어도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대선 정도 되면 뭐 할 수 있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개인의 가정사를 줄이 말하는 거는 그거 하나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물론 뭐 본인이 원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그거는 후보자들 간의 토론에서 이제 해결하거나 캠프에서 이제 선택할 문제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2020년에 인수했고 자기는 배당이나 급여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 그 대법체를 통해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법적인 답변을 준 거고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통화를 좀 들어보면서 통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민주당 쪽이나 이게 물어보면 누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좀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상사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랑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동시성이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게 악재가 퍼졌잖아요. 어제 조성래 사무총장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래서 당에서도 조금 이게 살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당연히 맞겠지. 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들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지만 보수 언론에서 형수역설 뭐 형 정신병원 잡아놓다 붙어서 얼마나 많은 그 마타도를 했습니까? 16가지예요. 네. 가지수가 네네. 이미 경기지사 할 때부터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언뜻 듣기에 사람들은 역지사지 자기를 투영해서 남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형한테 형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나? 뭐 그런 의혹을 받나? 내가 형이랑 이렇게 싸우나? 내가 형수랑 이렇게 싸우나? 내가 콩가루 저한테 이렇게 싸우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산층 집안 이상이거나 내지는 뭐 꼭 중산층 아니어도 일반적인 집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쉽게 네거티브가 통한다는 거지. 네. 쉽게 저건 말해서. 나는 겪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더 씌워서 사람을 낙인 효과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배경에 조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안동 댐부터 시작해서 뭐 네. 소년원 간입부터 시작해서 그럴 듯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걸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런 그 누명 아닌 누명 이런 낙인 효과를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낙인 효과가 있는 채로 선거를 치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그게 벗겨지지 않고 치렀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사과하고 이런 문제도 조폭설인지 사람들은 믿고 투표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49%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맥스에 이제 네. 유리천장이 생긴 거고 그럼.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던 언론 플레이를 그것도 지금 이 기사를 주구장창 그 녹취 갖고 지금 살라미로 때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자니까 알죠. 알지. 이거 녹취 원본 가지고 네. 계속 썰고 있어요. 또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내일 모레 또 하면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살라미로 계속 쪼개서 지금 TV조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일 잘하는 게 조선일보 계열이에요. 마지막에 갈라치기 하고 진보 진영 싸움 붙이고. 근데 조국 혁신 나오고 조국 대표 이 기사에 대해서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칩니다. 예. 이 녹취가 쪼개졌는지 뭐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의심도 안 해. 맥락에 대한 설명도 구하지 네. 않고 기사는 무조건 맞는 거야. 네. 저보고는 기사 썼다고 뭐 맞니 틀리니 그렇게 8년 전 기사 갖고 그렇게 닥달하고 지적하더니 TV조선 기사는 1의 의심도 안 해요. 그냥 받아다 바로 때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하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은 물음표가 생기죠 조금. 이게 과연 그러니까 다 떠나서 만약에 선거 끝나고 좋다. 예를 들면 뭐 조국 대표가 됐다 칩시다. 합당 가능할 것인가? 봉합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네, 당장 이 질문이 앙금이 나오더라고요. 앙금이 합쳐질 수 있을 것인가? 딴 이런, 것도 아니고 네. 과거에 노무현 정신,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신 하면서 엊그제도 노무현 정신 음. 이어받겠다는 게 조국 대표의 말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어느 신문 때문에 제일 고생했어요? 조선일보 절도운동 어디서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초반에 예전에 부산에서 요트 탄 내부터 시작해서 그 주간조선, 월간조선, 조선일보 계열에서 기사 써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유시민 장관, 전 장관, 조선일보 절대 절도운동하겠다고 그렇게 조선일보가 싸웠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조국 대표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2026 이 시대에 조선일보의 기사를 정말 금지 오교처럼 그대로 받아다가 쓰고 TV조선 지금은 정확하게는 네. 네. 조선일보 계열사의 신문이 그 어쨌든 매체죠. 그대로 받아다가 거기에 대한 1도 의심 없이 그대로 상대방 그러니까 본인 표현하면 진보 진영의 어떤 같은 범주에 있는 후보를 향해서 이걸 활용해서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유이동 후보를 치는 것도 아니고. 저 이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의견은 사실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좀 이 사안에 대해 선생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스러움이 뭘까를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는 계기예요. 아, 민주당스러움이 무엇인지. 네.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스러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대적 진보성을 가진 중산층 서민의 정당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제 중도 보수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 사회에 쌓여 있는 오욕이 그대로 이제 스며든 채로 덩어리를 키워서 주류가 되자 하는 그런 논점이 되는데 가령 이해운 저번 지명자나 네. 김용남이 계속 국힘 계열에서 뭘 했으면 지금 캐져 있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민주당으로 오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해하는 한 국힘 계열의 언저리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그의 삶 전체가 이권투쟁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이권투쟁의 일환으로 한 거라고. 그래서 뒤에 뭐가 덕지덕지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령 민주당이 중원을 장악하겠다, 네. 주류 정당이 되겠다 하면 바로 그 덕지덕지 묻은 사람들의 마주해야 돼. 투항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마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구라도 건져오면 다 그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런 거라고. 이번 경우도 이 사람이 특별히 막 악질적이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국힘 계열에서 보자면 굉장히 보편적인 이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보면 너무 더러워 보여.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용남 정도를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그게 무슨 민주당이냐, 국힘과 똑같지 않냐 그러는데 똑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국힘이 껴안아야 될 이 폭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인데 좀 강남에도 살고 자산도 좀 있고 경력도 좀 좋은 사람도 민주당이 내 당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화를 꾀하길 원한다면 일정 정도 참아내고 그걸 죽어도 못 참겠다면 진보당 김재현을 지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대안이- 민주당 바깥의 대안을 선택하면 대안이 된다. 네. 있잖아. 네. 진보당을 키워서 국힘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이 흡수해서 덩어리는 키워놓되 정말로 결백한 그런 양심적인 정치인과 그냥 그런 존재를 원한다면 이게 다른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때 묻은 민주당에 대한 옹호의 심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늙어서 그래.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상층부 전체를 다 그렇게 골라낼 수가 방법이 없어. 실제로 방법이. 옆에서 관찰도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선생님은. 네. 예, 그러니까 음. 하다못해 지금 집 웬만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위장 전입이라도 다 한 거야. 뭐라도 걸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싸그리 배제하면 되긴 되는데
와, 그러면 나만 할 게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 들어요. 주신 거고.